네. 그 구성적 층위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그렇듯이 그냥 우리가 흔히 소설의 줄거리라고 하는 거 외적인 플롯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그 그냥 흐름을 이렇게 쭉 쫓아가는 요런 이제 실제적인 층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것과 나란히 관념의 플롯이라고 해야 되나? 관념의 층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빛과 어둠 그런 거에 대조가 되게 인제 두드러지는 소설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제 모든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스토옙스키의 시작을 알리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 점에서는 그 렘브란트나 루벤스 그런 이제 그 바로크 화가들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 빛의 대조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아 이런 거 시커먼데 인제 그 아버지하고 아들 머리통 부분인가 거기서 먼저 빛이 이렇게 딱 그래서 인제 어두울 때 보면 '우 되게 무서워.' 막 이런 식인데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인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지금 제가 읽으려고 하는 건데요. 대도시 소설. 인제 이 무렵의 그 19세기 소설은 대부분 다 대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런던을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썼던 역시 디킨스, 그 다음에 이제 발자크의 파리, 뭐 이렇게 이제 꼽는데, 러시아는 한참 이제 늦는 거죠. 그리고 그 도스토옙스키가 제가 전기 얘기하면서 강조를 했듯이 활자화된 도스토옙스키의 첫 번째 텍스트는 발자크 소설 번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지향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페테르부르크라는 대도시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이렇게 산책하는 옛날에는 만보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플라네흐 프랑스어인데요. 그냥 이제 산책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근대적 공간으로서의 페테르부르크 대도시 소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죄아벌을 보면 이제 외적인 플롯을 쫓아가기에 앞서서 일종의 배경을 살펴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으로 이제 연구가 된 게 발터 베냐민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자료인데요. 제가 논문 쓸 때는 또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많이 네, 찾아봤던 것 같은데 여사여사 이제 건너뛰고 그 도스토옙스키가 워낙에 이제 원래는 모스크바 출생인데 페테르부르크에서 쭉 산 거잖아요. 젊어서부터 대학도 페테르부르크에서 다니고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형살이를 하긴 했지만 다 페테르부르크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방인으로서 페테르부르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페테르부르크의 생리에 예민했다라는 거. 근데 그걸도 마찬가지고 애초부터 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 마치 우리나라도 김승욱이나 이런 이 누구야 이청준이나 이런 작가들이 다 지방 출신이니까 서울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특히 김승욱 20대 소설 보면은 딱 그런 격인 거예요. 그래서 페테르부르크 학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페테르부르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다각도로 그리게 되는데 우선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그립니다. 도시 묘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네, 도시 묘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되게 이제 산문적인 공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배경이고 그 안을 들여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시적이고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이제 들어가 있게끔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런 산문성과 운문성의 결합, 심지어 이제 몽상성, 시성, 극성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짬뽕이 돼가지고 페테르부르크 자체가 굉장히 문학적인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처음에 딱 시작을 할 때부터가 7월 초에 무더운 날에 굉장히 무더울 때 저녁 무렵에 한 청년이 S골목의 세입자에게 빌려 쓰고 있는 골방에서 거리로 나와 왠지 망설이듯 천천히 K 다리 쪽으로 걸어갔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도 들고서 페테르부르크 가서 K 다리면 꾸즈네츠키 모스든가 해고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거 S골목 뭐 이렇게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페테르부르크의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실제 그 거리 모습을 잘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첫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걸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세입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독자가 문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영어로는 테넌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집을 빌려주는
세를 놓는 사람이면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돼야 되는데 왜 세입자냐고, 잘못된 번역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여러분들 잘 모르시던데 일종의 이중세 이제 개념인 거죠. 본인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들이 군대 간 참에 방이 비니까 그 방을 세를 놓는 거예요. 혹은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빈 방이 없지만 돈이 없으니까 억지로 빈 방을 하나 만들어서 세를 넣고 그걸 이제 이렇게 받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놈도 이놈도 저놈도 다 가난한 것이야. 라스콜리니코프도 가난하고, 라스콜리니코프 안에 세를 놓고 있는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인가, 그 사람도 또 가난한 거예요. 거기 세 들어 사는 사람들도 전부 다 가난뱅인 거예요. 그게 이제 초반부터 묘사가 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 집에 또 이렇게 이중세로 세 들어 살면서 거기도 지금 세가 밀려 있어가지고 주인집 아줌마를 만날까봐 굉장히 막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딸을 두려워하다니 이러고서 이제 길거리로 나가는데, 그 길거리 묘사를 보시면은 13쪽인데 너무 덥고 어수선하고 갑갑하고 곳곳에서 석회가루가 날리고 벽돌, 먼지, 그 다음에 여름날의 냄새, 그리고 이제 보통 좀 잘 사는 사람들 같으면 예컨대 톨소인데 다 다차로 별장으로 이제 놀러 가는데, 여기 뭐 카프카스나 어디 이런 데로 다 놀러 가는데, 뿌시킨도 그렇고 보면은 여기는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휴가인데도 다 그냥 여기 다 이렇게 그냥 다 여기서 복닥복닥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심란한 젊은 청년의 신경을 한꺼번에 뒤흔들어 놓았다. 이 도시 구역에 유난히도 많이 들어선 술집에선 또 냄새가 풍겨 나오고, 대낮이고 평일 대낮인데도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매춘부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청년에게 혐오감과 서글픔을 이렇게 불러일으켰다. 그나저나 겸사겸사 그는 굉장히 잘생긴 편이었는데, 짙은 색의 아름다운 눈, 짙은 아마빛 머리카락에 키는 평균보다 컸고 가늘고 날씬했다. 근데 이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주위 사람을 이렇게 알아채지도 않고 혹은 그러려고 하지도 않고 걸었기 시작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오는 차에 부딪힐 뻔하고,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저 새끼 저거는 저걸로 먹고 사는 놈이야, 일부러 저렇게 사고를 내가지고 이제 보험금 뜯어먹으려고, 약간 그런 거 암시하는 건데 19세기에도 그런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택시나 버스가 없으니까 마차에 부딪혀가지고 에구구구 이제 이렇게 뒹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암시가 되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 이 풍경 묘사에서 이미 이런 소설이구나 라는 이제 느낌이 들고, 저도 이거 이제 논문 쓸 때 번역을 깨작깨작 할 때는 아마빛을 아마빛으로 했는데, 지금 번역에는 황갈색으로 다 바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가 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한여름 7월의 페테르부르크 슬럼가의 풍경과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의 미모와 그 다음에 지성을 가진 이 청년 사이에 이제 현격한 콘트라스트가, 대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미학적인 어떤 효과를 좀 내죠, 그죠, 여러분? 아닌가요? 아, 이거는 사건이 터지겠구나, 뭔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딱 갖게 하잖아요. 그리고 소설은 그 기대에 완전히 부합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제 이 청년을 보기 전에 페테르부르크를 이제 보겠는데, 얘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넵스키로 가지 않아요. 명동으로 가야 되는데, 명동백자라고 명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센나야 광장으로 갑니다. 근데 센나야는 건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일단 드러나는데, 다 이제 그쪽에 살고 있어요. 센나야 광장 거기에 근처에 라스콜리니코프 하숙방, 노파의 전당포, 마르멜라도프 집도 여기 있고, 소냐도 그 업무를, 그 매춘은 여기 집에서 하기는 좀 그러니까 방을 또 조그만 걸 하나 얻어 쓰는데, 카페르나우모프인가, 근데 그 또 집주인은 또 장애인 걸로 나와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사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처음에 도스옙스키가 생각했던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이쪽에서 충분히 형상화되는 거죠. 음주, 매춘, 가난, 심지어 빈곤, 범죄, 위생, 교육, 홍수, 주택 문제 등등.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이 당시에 페테르부르크의 상수도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하는데, 이게 그 폐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으면은 뭐 전염병이며 뭐며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은 여기 다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산문적이다 못해서 비참하고 진짜 참담하고 무참하고 막 이런데, 여기서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 굉장히 명민하고 잘생긴 이제 청년이 자기만의 어떤 플롯을 키워가면서 이 소설을 단순히 사회 소설에서
사회소설이 낫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사회소설에서 도스토옙스키만이 쓸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소설로 이제 만들어 간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슬럼가만 있느냐? 얘는 가지 않지만 저쪽엔 또 nev스키 거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라스콜리니코프의 동선은 글로 가지 않고 이 소설 속에서 nev스키 거리는 되게 이제 숨겨진 채로 존재하거나 혹은 이제 그 까제리나가 미쳐가지고 우린 nev스키 가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구걸이라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막장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호텔 그 레스토랑에 그 수정궁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되게 허름한 센나야 광장의 술집인 걸로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지루한가요, 여러분? 원래는 이게 되게 고급한 거였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일부러 여기서 좀 허접한 그런 술집을 지칭하는 걸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정궁이란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영국에서 선보인 만국박람회에서 선보인 그 수정궁, 유럽 문화의 총체,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혜택과 복지와 이런 것들의 과학기술의 뭐 정점 이런 걸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슬럼가의 술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름을 딱 붙여버림으로 해서 작가의 태도를 이제 확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본주의 근대화 이런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어야 되는데 이 죄와벌 속의 세계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뭐다 거의 저주인 걸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여기 나오는 마르멜라드프는 이제 온갖 그 저주를 다 뒤집어 쓴 인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시골에 살았었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페테르부르크로 와서 이제 새로 직장을 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회사 쪽에 그 문제가 생겨서 나왔는데 나중에는 일도 멀쩡했는데 자기가 이제 술을 먹고 또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째 이제 노숙을 하고 있고 노숙을 하던 참에 술집에서 누구를 만났어? 라스콜리니코프를 만나가지고 또 술 먹고 둘이 같이 이제 그 집으로 갔더니 또 까제리나가 너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면서 또 막 난리를 치고 하는 이제 그 장면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인물 그 다음에 이제 딸 얘기를 막 하는데 딸은 이제 여사 그렇게 또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페테르부르크 거리를 거닐고 있는 중에 이제 매춘부가 또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한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가 술에 되게 취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도 자기가 입은 게 아니라 남이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됐고 한번 근데 또 아가씨를 또 어떻게 해보려고 또 한 놈이 또 붙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고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너무 막 분해가지고 이 스비드리갈로프 같은 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미 이제 엄마한테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 스비드리갈로프는 이제 그러저러한 이제 추잡한 놈, 뭐 음탕한 놈, 막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저 아가씨가 너무 안 됐으니까 쟤를 구해주라고 경찰한테 돈을 주든가 그러거든요. 좀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한 것 같으니까 좀 찾아주라, 이렇게. 근데 지도 돈이 없으면서, 그 다음에 돈 주고 나서는 지도 막 후회를 해요. 이게 내 돈이란 말인가? 엄마한테 이렇게 받은 돈을 또 이렇게 써버리다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야? 저 경찰이 그거를 먹을 것이 또 너무 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애를 쫓고 있던 그 남자가 이렇게 할 것 같은 그게 거의 99%또 뻔한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이제 이런 식의 그 타락하고 굉장히 출구 없는 분위기 그런 게 이제 묘사가 되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 있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 한편으로는 이 비참한 사망 속에서 이걸 뭐라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알료나 이바노브나의 경우에는 이 비참한 그 환경을 자기 자신의 이제 그 축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등쳐먹는다면 그렇지만 또 그 사람들을 상대로 또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주가 나와요. 포주 여기 또 뭐 루이자 이바노브나라고 여기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루진인데 루진은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 지방에서 이제 그 법학자기 이렇게 공부하고 거기서 법률가 사무실 이런 거 열었다가 페테르부르크로 와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잘해보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개인 법률 사무소를 열면 당연히 이제 옆에 수습으로 쓸 사원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하면 좋겠다라고 가족들이 생각하죠. 두냐나 풀헤리아 알렉산드로 보니까 저기 라스콜리니코프의 엄마나 네가 뭐 공부를 못하니 실력이 없니 당연히 남을 쓰는 것보다야 너를 쓰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대목에서 이 사람들 뭐 루진 그 다음에 제대로 갔더라면은 라스콜리니코프도 마찬가지인데 이 복잡 다단하고 이렇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페테르부르크 대도시에서 성공해보고자 하는 또 그런 인물 그룹도 또한 있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굉장히 양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문데 이건데 선행도 악행도 결과적으로 이게 돈에 달려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복잡한 인물인데 요거 이제 나중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